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용 추구라늄 해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 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에서 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 국가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 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에서 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에서 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해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더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해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이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E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에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준 위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위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위폐기물은 월성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 중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해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의 AlACHITE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MARSHITE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해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 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이 처음으로 서방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흑해 주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CNN은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한 호수에서 이 해상 드론이 시범 운용되는 것을 포착했다며 해상 드론은 회갈색의 길이 5m의 카노 모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설계 제조한 이 드론은 폭발물 300kg를 싣고 최고 속도 80km까지 낼 수 있으며 공격 범위는 800km에 달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되며 정찰 및 감시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샤크샤크라고 알려진 조종사가 부두 위에서 검정 서류 가방을 꺼내들면서 수중 드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기는 조이스틱, 모니터,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게임용 패드처럼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설 다양한 병력을 많이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해상 드론과 같은 무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해상 드론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공한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진은 해상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상 드론은 러시아 군함보다 기동성이 높다. 러시아군의 장비는 20세기 것이지만 우리 것은 21세기 것이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 해상 드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 해상 드론을 이달 크림대교와 지난해 10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에 이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17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파손되면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해상 드론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케르치 다리로도 불리는 크림대교는 길이가 19km에 달하는 유럽 최장 교량으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공 당시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며 애정을 보인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케르치 다리를 폭발로 파손시켜 푸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제대로 낸 것인데요. 그러자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파 사고의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감행해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상 드론이 대교를 폭파시키는 등 일반 전투부대가 닿기 힘든 전략적 요충지까지 공격에 성공하자 최근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 역시 드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중반까지 200대의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대만 진먼다오의 주둔한 대만군은 섬 상공에 무단 진입한 중국 드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돌을 던져 대응하는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미숙한 대응에 지금이 석기 시대냐? 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이제는 중국 드론을 보면 신호탄 사격을 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고 조사하는 데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정도로 육상은 물론 해상 드론도 일찍부터 운용해왔습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태양광 발전장치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해상 드론인 자율형 해양관측장치 AOV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 등 주변 해역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수개월에 걸쳐 각 바다의 날씨와 조류, 수온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의 해상 드론을 이용한 조사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해시태그 한국의 불법 점거에도 항의밖에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일본도 똑같이 독도 주변에서 조사를 하라는 등의 댓글을 올리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드론을 막을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탐지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역시 독도에서 레이저 스캐닝이 가능한 첨단 장비 라이다 리디-AR 라이트 디텍션 언드 레인징을 탑재한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라이다 드론은 18만 7천여엠에 이르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위를 날며 지형과 식생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드론을 활용해 독도의 두 섬을 훑은 뒤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독도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드론 활용에 일본이 매년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엔 해양 협약을 어기고 있는 쪽은 일본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등의 일본 제품이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 구동기 카메라 등이 일본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고 심지어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 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을 수차례 지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는 떡하니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손아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은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고 전문가 패널도 이를 인정한 뒤 무인기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이 자국 영토인 독도를 드론으로 조사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일본은 이런 문제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드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미국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과 해상 임무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노스롭 그루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헬기인 MQ-8 파이어 스카우트를 개발한 두 회사는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해군 구축함 등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이를 해군 구축함이나 해경 경비함 등 함정에 탑재해 광활한 해역과 작전구역에서 상시 감시 정찰 표적 획득 등 영해 방어 임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미 해군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 MQ-8 파이어 스카우트는 저공 비행으로 한 번에 8시간 동안 작전을 펼치면서 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공격 임무를 펼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쟁에서 드론 등 무인기의 활약상이 두드러지자 이제는 해상에서도 무인기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해군은 해상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과 더불어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 위산업전 2023에서는 드론 항모와 유사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처음으로 등장해 국내외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해전에서 무인 체계를 활용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는 미 해군 주멀트급과 유사한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고 한미에는 헬기 갑판을 만들어 무인 헬기를 쓸 수 있으며 쿼드로터 드론을 대량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헬기 갑판 아래에는 무인 수상정 잠수정을 바다로 발진하는 공간도 마련해 이를 통해 드론과 무인 수상정 잠수정의 동시 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상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드론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 경비함을 향해 물대포를 쏘자 필리핀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중국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안경비함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숄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로 향하던 보급선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즉각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는데 중국은 단호하게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였다. 필리핀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남중국해는 연간 물동량이 3조 4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교통로로 미국은 자유항행의 원칙을 적용해 이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물대포 사건이 난 스프레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으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중국은 지난 5월에는 베트남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중국 해양 관측선인 샹양홍 10호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샹양홍 10호는 베트남 측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벵가드 뱅크를 향해 여러 척의 선박에 호위를 받으며 진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지역에 중국 관측선이 무단으로 침입했으니 베트남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 따르면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모든 연구조사 활동은 해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국제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해안경비대를 출동시켰고 중국도 해안경비대를 출동시켜 두 나라의 경비대가 해상에서 대치하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유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제상설재판소 PCA마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니 최근 베트남 국민들이 중국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틈이 벌어지자 일본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의 방위 장비의 무상 공여 등을 실시하는 정부안보 능력 강화 지원
제도를 통해 베트남, 몽골, 지부티 등 6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베트남 등 6개국의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기로 한 방침에 관해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동지국들의 안보 능력을 높여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이 방위 장비를 무상 공유하겠다고 한 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에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부티는 홍해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국가인데 일본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자위대의 거점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나라들에게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드론, 무전기 등 통신 기자재 등의 공여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베트남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0위의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러시아 장비에 의존해왔습니다. 2014년 베트남의 러시아 무기 수입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구매해오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구매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SWIFT 결제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서 베트남이 러시아 장비를 구매하기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던 미국과 베트남은 현재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베트남의 전력을 중강시키는 것을 돕고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때 중국 제재를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베트남에 군사 장비를 판매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해밀턴급 경비함과 무인 정찰기 스캔 이글 SCANEAGL이 UAV, 훈련기 T-6 텍산 T-6C 등을 베트남에 판매한 것입니다. 작년 말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방위 장비의 공급망이 다각화될 것이라 발언해 베트남이 러시아 이외의 나라들에게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방산 수출 부활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일본이 베트남에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트남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자며 적극 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방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에 반해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에 수출되어 입소문이 난 K고 자주포 등 한국 방산 무기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K방산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짧은 출고, 기간 등 세계가 눈여겨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평화 수호국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톰 코번 연구원은 워온더락스 기곡을 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지칭하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 전차 6대를 납기일보다 훨씬 빨리 조기 납품, 로켓 배송한 사례는 K방산의 실력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초 납기일은 오는 9월이었지만 2개월 이상 조기 납품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K 전차 5대를 3개월 앞당겨 조기 납품했는데 통상 방산 무기 시장에서 이처럼 신속 배송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한국에 맡기면 틀림없다. K방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들도 정치상의 이유나 인력상의 이유로 무기 납품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까지 미루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포럼 업무 협약 체결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중에서 베트남이 강하게 수입을 원하는 품목은 K고 자주포와 수리온입니다. 지난 3월 방한한 팜 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직접 찾아 직접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K고 자주포를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O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도 수출 물망에 올라 있는데요. 수리온은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기동헬기로 그동안 한국군이 10여 종의 파생 모델을 개발해 수송뿐 아니라 경찰, 소방, 산림, 해경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헬기 시장 강자였던 러시아가 전쟁으로 주춤한 사이 한국산 수리온이 비상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20대 무기 수입국으로 연간 무기 수입 예산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더구나 앞으로 5에서 7년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어떤 방위산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할지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일본은 베트남의 소형 드론이나 경비정 정도를 무상 공여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은 베트남군 무기 다각화에 반맞춰 또 한 번 K방산이 축포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를 비롯해 우루과이와 페루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인접한 거의 모든 남미 국가들에서는 자국 영해를 제집 드나들듯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연일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남미 대륙 일대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각국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처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에서도 중국 어선들이 무분별한 남획을 저지르게 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규탄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다루는 비정부 기구인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을 최악의 불법 조업 국가로 지목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현지에서 값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묵인 아래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섬까지 들이닥쳐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희귀상어마저 불법적으로 남획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남미의 주요 국가들은 지난 몇 년간 한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초계함과 경비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남태평양 일대에서 활개쳐왔던 중국 어선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남미 지역의 유력 매체인 인포베는 에콰도르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두 척의 경비함을 통해 영해 수호와 어족 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중국 어선들이 과거와 달리 옴짝달싹 못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미 매체인 인포베는 에콰도르 정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갈라파고스를 비롯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의지에 접근하는 외국 선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에콰도르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들 외국 선단의 95% 이상이 중국어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70헬이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미 매체는 여기에 더해 중국어 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레이더 사진까지 함께 공개함으로써 몰라보게 달라진 페루 해군의 해상안보 역량에 매우 큰 감탄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남미 매체는 에콰도르 해군의 이 같은 역량 덕분에 중국 어선들이 과거와 달리 에콰도르 영해에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한국으로부터 기증받은 경비함 두 척과 더불어 해군 전력 증강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나섬으로써 오늘날 에콰도르 영해가 바늘 하나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해상 감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지난 2017년 당시에 벌어진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갈라파고스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귀상어를 비롯한 8종의 멸종위기 상어와 500톤에 가까운 보호어종들이 순식간에 희생됐던 사실을 비추봤을 때 오늘날 물 셀 틈 없는 해상안보를 구축한 에콰도르 정부로서는 한국의 경비함 지원이 그야말로 천재일호와 다름없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더해 우루과이 정부 역시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해군기지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남미 대륙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방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남미 지역의 유력 방산 매체인 GM은 흥미롭게도 한국으로부터 기증받은 고속정을 통해 중국에 대항할 해군 기지를 구축하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최근 우루과이 하원에 출석한 우루과이 국방부 장관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우루과이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참수리급 고속정을 기증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우루과이가 한국으로부터 기증받게 될 참수리급 고속정은 1989년에 건조되어 지난해 12월까지 한국 해군에서 활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미 매체는 참수리함의 후속 모델인 윤영하급 고속정이 한국 해군에 계속해서 도입됨에 따라 비록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은 연거푸 퇴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미 지역의 다른 그 어떤 고속정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1979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이 대간첩전을 상정해 두고 참수리함을 건조해왔던 만큼 참수리 고속정은 다른 함선에 비해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력을 자랑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전장과 선폭이 각각 37M와 6.9M에 달하고 배수량 또한 170톤에 이르는 참수리 고속정은 40mm 보포스 단장포 1문과 20mm 발칸포 2문에 더해 중기관총 K6 이전까지 장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동속도 또한 2개의 디젤 엔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대 30노트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우루과이 영해에서 활개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미 매체는 비단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콜롬비아를 비롯해 페루와 에콰도르 정부 역시도 한국으로부터 기증받은 함선을 발판 삼아 자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들을 그야말로 일망타진해왔던 만큼 오랫동안 중국 어선들로부터 큰 피해를 입어왔던 우루과이 정부 또한 한국 해군의 고속정 기부를 국가적인 경사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 매체인 몬테비데오 포르탈은 여느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루과이 또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으로 인해 어족 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도 우루과이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서 11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오징어가 발견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 해군의 이 같은 지원은 우루과이 정부에게 있어서 천군만마와 다름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루과이 유력 매체인 엘파이스는 자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고속정을 들여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참수리 고속정을 중심으로 한 해군기지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루과이 매체인 엘파이스는 향후 수준으로 우루과이 서부 지역에 위치한 프라이벤토스에 100명 이상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올 연말쯤에 우루과이에 당도하는 참수리급 고속정이 새로운 해군기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루과이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기부받은 참수리급 고속정에 더해 미국에서 도입한 세 척의 순찰선을 우루과이 해군의 새로운 주축 전략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오늘날 우루과이 해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일망타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루과이 매체들은 우루과이에 기증되기 전까지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은 북한과 중국의 도발에 맞서 사상 최고의 계가를 올려왔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매체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벌어진 북한군의 불법적인 무력 도발만 놓고 보더라도 비록 북한군의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함 한 척 357호정이 침몰하고 4명의 해군 장병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지만 또 다른 참수리함 358호정이 즉각 대응에 나섬에 따라 결국 도발을 감행한 북한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패퇴하는 굴욕을 맛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매체들은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은 윤영하급 고속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북방한 개선의 내래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에 맞서 연일 사상 최대의 납포성과를 올려왔다고 극찬했습니다. 때문에 우루과이 매체들은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은 물론이고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서도 위력적인 대응을 펼쳐왔던 만큼 앞으로 우루과이의 해군 전력에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며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루과이 사회의 이 같은 환호는
신냉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중국 정부의 그릇된 행태로 인해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에 내몰릴 정도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앞서 가진 고난과 위기를 모범적으로 헤쳐나왔던 한국만큼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크나큰 감동과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국과 협력을 구축한 우루과이 역시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를 비롯한 여느 남미 국가들처럼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